네, 여러분 좀 쉬셨나요? 2교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 만족에 대해서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충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높을까요? 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을까요? 우리가 물론 비교해서 연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는 큰 의미가 없고요.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이런 내용 때문에 생활이 만족스러울 것이고, 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농촌에 살고 계신 노인들에 비해서 이런 내용에서 생활 만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노인입니다. 농촌에서 살고 계신 노인들은 죽을 때까지 소일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농사를 지었거나 아니면 농사도 논농사가 있고 밭농사가 있죠. 그래서 늘 소일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건강에 매우 유리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또 갖다가 장날에 가서 팔면 또 경제적으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도 농촌에서는 죽을 때까지 노인이 소일거리도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이 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는데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에 살고 계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맑은 공기와 청정한 주거 환경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잠깐 시골만 나가도 대전 도시에서 운전하고 잠깐만 밖에 나가도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 본가에 내려가시면 공기가 벌써 다르다는 것 느끼시죠? 이렇게 농촌에 계신 노인들은 1년 365일을 맑은 공기와 청정한 주거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적어도 뭐 폐렴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호흡기 질환은 별로 없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 계신 노인들은 이웃사촌 간의 정이 매우 돈독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옆집에 숟가락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서로 이웃 간의 정이 매우 좋아서 서로 챙겨주고 우리 옆집에 할머니가 편찮으신데 식사는 제대로 하셨나 하면서 지나가다가라도 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웃 간의 정이 매우 좋다는 점이 농촌 노인의 생활 만족을 높여주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어떤 내용으로 생활 만족도가 높아질까요? 첫째는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인복지관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큰 쇼핑몰에 가면은 영화 극장도 있죠. 영화관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 혜택에서 또 우리가 어르신들이 뭐 도서관 같은 데를 자주 가지는 않으시겠으나 그래도 미술관 같은 데 보면은 미술관이나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서 저는 신노인들이 그 발레 공연을 보고 나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저렇게 그 노년기에 저런 문화적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구나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못 간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문화적 혜택이 바로 노인복지관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에 가면 어르신들이 취미생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던데 평균 2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리고 편리한 의료시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 건물에 보면은 이비인후과 있지, 정형외과 있지, 내과 있지, 정말 건물마다 병원이 없는 건물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집 건너 빌딩 하나 건너 하나에 병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편리한 의료시설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와 가까이에 거주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점도 도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만족의 내용이죠.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은 농촌에 살고 있지 않고 도시에 살고 있어서 도시 노인들이 혹시 독거노인으로 산다 하더라도 자녀가 가까이에 살고 있다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다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론은 아닌 거라는 거 눈치채셨죠? 이 미국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와 함께 살지 않아도 자녀가 가까이에 살아야 어르신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떨어져서 사는 것을 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라고 하는가. 이게 바로 자동차로 5분 거리, 걸어서는 한 30분 정도, 자동차로 5분 내지 10분 거리에 포함되는 거고요. 걸어서는 30분 안에 그 자녀와 부모가, 노부모가 살아가고 있는 이 거리를 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노인은 이러한 문화적 혜택, 편리한 의료시설, 그 다음에 자녀와 가까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점, 이런 점들이 도시노인의 생활만족을 유지시켜주고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이제 교재로 들어갔는데요. 노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평균 수명이 예전에 비해서 매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만 이렇게 증가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은 다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평균 수명은 이미 90세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풍요롭게 산다는 미국 사람의 평균 수명보다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살, 1년 더 깁니다. 이 평균 수명하고 노인의 나이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첫 슬라이드에서는 평균 수명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노인 인구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 속도가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려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1위라는 점입니다. 1위. 정말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것을 학문적 용어로 압축적 고령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압축적 고령화 현상. 그런데 노인이 행복하고 건강하면서 오래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유병장수라고 하죠. 유병장수. 병이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장수, 오래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이 네 가지를 사중고라고 합니다. 제가 가로 열고 한자로 표현을 했는데요. 네 가지의 매우 무거울 중이거든요. 무거운 고자 고통입니다. 네 가지의 매우 무거운 고통, 노인이 안고 있는 네 가지 무거운 고통은요. 빈곤, 질병, 그 다음 고독과 소외, 그 다음 무위, 할 것이 없는 거죠. 무위는.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 노인이 안고 있는 굉장히 무거운 고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어르신들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 논문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동률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동률이 세계 1위라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초중고를 다니면서 여러 번 들었던 경로 효친 사상은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왜 고동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높을까 봤더니 그 원인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자녀들에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노부모 곁을 떠나고 나서 노부모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성공한 자녀들이 그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도 않고 이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동률이 세계 1위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렇게 4가지 고통으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노인에 대한 용어를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노인이라고 하고 노인이라는 말은 한자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순수하게 어르신이다 라고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제가 방송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하는 방송이 처음 방송은 아니고요. 몇 년 전에도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생방송을 하지는 않고 녹음해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녹음하러 가면은 그 PD님이 저한테 제 방송을 듣고 노인들에게 항의 전화가 몇 번 왔었다는 거예요. 그 항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노인인 건 맞는데 노인이라는 용어를 듣고 싶지 않다.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교수라는 사람이 노인 하니까 귀에 거슬린다. 이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의 내용이 노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달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의 심리를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으로 용어를 대부분 바꿨습니다만은 어르신이라는 말이 어떤 때는 이렇게 편하게 문장이 연결되지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노인이라고 쓰고 우리가 말할 때는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또 학문적 용어는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인으로 지금은 또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노인들의 심리, 노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노인의 심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노인들을 선배 시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하죠. 시티즌은 시민이라는 뜻이고 시니어, 선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황금 연령층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 연령층을 영어로 골든 에이지라고 했는데요. 노년기가 이렇게 황금 시기인가 영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 연령층이라고 했는데 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이런 흥미로운 표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제3세대층이라고 하고요. 스위스에서는 빨간 스웨터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노인이 되면 빨간색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 뜻에서 아마도 빨간 스웨터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노인을 실버 아니면 노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버라고 하는 뜻 여러분들 아시죠? 흰머리가 나는데 그 흰머리 색깔이 은색이라서 실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버 주택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그 용품 있잖아요. 노인 용품이 이제 지금 재가노인들이 많이 구입도 하고 사용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 자녀들이 실버용품을 많이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실버용품이 가장 많이 발달을 했고요. 일본에서 실버용품으로 가장 큰 회사 이름이 실버핸즈예요. 실버핸즈. 그래서 실버라는 말을 일본에서는 참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6나라가 제시한 것만 6나라입니다. 용어는 나라마다 다 달라도 어느 나라이건 간에 그 나라의 노인을 존중하고 치하하고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나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떤 표현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하고 질문을 하면 90%의 어르신들이 영국이 쓰고 있는 황금 연령층이 가장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지금 노인이 돼서 노인복지관에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시기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황금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황금 연령층이 가장 마음에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노인이라고 할까요? 노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노인에 대한 정의를 1951년도에 노인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 이름이 국제노년학회인데요. 저도 여기 회원입니다. 국제노년학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노인의 정의를 명쾌하게 이렇게 5가지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1951년도에 이렇게 노인의 정의를 내렸는데요. 지금 2020년이 된 오늘날에도 이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되었네요, 벌써. 이 7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정의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인은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서 결손이 있는 사람,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의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삶 자체에서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인체의 조직 및 기능 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이 5가지 조건을 노인의 정의라고 했는데 1번에서 5번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공통된 단어를 찾아내실 수가 있나요? 눈에 보이시죠? 결손, 감퇴, 쇠퇴, 결손, 감퇴. 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기능과 능력이 감퇴되어 가고 있거나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나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노인의 정의는 앞서 슬라이드에서 5가지 조건, 뭔가 기능적으로 감퇴되어 가거나 쇠퇴되어 가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한다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나이를 명쾌하게 내릴 때는 달력 나이로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나이 하면은 노인의 나이는 보편적으로 달력상의 나이를 사용해서 65세서부터 우리는 노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65세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입니다. 65세가 되면 노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서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가능하고요. 지하철 무료인 거 아실 텐데 65세 이상이 돼야만 지하철
요금도 무료로 탈 수 있는 그 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노인의 인구가 너무나 빠르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65세 노인하고 지금 현재 65세 노인하고는 외모나 기능이나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해서 예전에는 65세 하면은 노인으로 정의를 내렸지만 지금은 노인의 나이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인의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을 노인복지법으로 다 챙겨드리려니까 그러다가 적잖하겠죠.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국회 통과가 되면 내년 정도서부터는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5세를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 현장에서 65세를 노인으로 보기 때문에 65세를 은퇴 연령으로 하는 직장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상향 조정을 한다면 그러면 은퇴 연령도 70세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온 것에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특히 시골에서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돌잔치를 하기 이전에 사망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돌잔치를 의미 있게 치렀고 그리고 돌잔치를 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출생신고를 하는 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아 사망률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0세, 80세, 90세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출생신고를 태어나자마자 했던 노인들보다는 늦게 출생신고를 했던 노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적상에 그 나이를 가지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한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노인들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지금 이제 노인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요즘에는 영아 사망률도 거의 없어서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출생신고도 제때제때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좀 조정하자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내놔서 70세로 지금 조정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저 사람을 노인으로 정하자라고 말할 때는 두 번째 그 정의가요. 노동 현장에서 은퇴한 사람을 우리는 노인으로 정하자. 일하고 있는 사람 말고 이미 저 사람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은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자라는 이제 시각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 되기 이전의 사람을 우리가 예비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60에서 64세가 예비 노인입니다. 그럼 이 예비 노인을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한 이유는 뭐냐? 노인 되기 이전에 이 예비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년기 준비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달라지는 변화들 뭐가 있을까요? 신체적 변화는 이렇게 달라질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달라질 것이고 자녀들이 품을 떠나고 나서 노부부만 있게 되면 가족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고 이런 달라지는 변화를 미리 교육을 시킨다면 대비를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비 노인은 60에서 64세로 우리가 기준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예비 노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게 이제 뉴 가르텐이라고 하는 학자가
65세 이상을 무조건 다 노인이라고 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노인이라 하더라도 나이를 세 분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만 그 연령에 있는 노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뉴 가르테는 세 그룹으로 노인을 나눴는데 나이로 나눴습니다. 연소 노인, 영 올드, 중고령 노인, 미들 올드, 고령 노인, 올드 올드로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나이가 70세로 상향 조정이 되면 이 나이에 따른 분류도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노인의 나이가 70세로 달라지면 이 내용도 달라지겠지만 그냥 우선 노인을 세 나이에 의해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 사람들의 욕구와 특징이 다르구나 이것을 이해를 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우선 영 올드들은 예비노인이죠. 이 예비노인들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삶에 있어서 절정기에 있는 노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고령 노인, 미들 올드들은 이미 퇴직한 사람이지만 아직까지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취미생활 정도는 즐길 수 있는 노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드 그룹은 75세가 넘어서 이제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 것도 좀 신체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오래 살다 보니 여기저기가 아프고 병도 걸린 경우이고 가장 빈곤하고 외롭고 신체적으로 약한 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계속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될 건데 노인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이 올드 그룹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물학적 연령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따질 때는 생물학적으로 저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또 구분을 지은 게 있습니다. 우선 생물학적 연령을 볼까요? 생물학적으로는 그 기준이 신체적 외모를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나이가 40대 되겠다, 30대이겠다, 아니면 운동 능력, 지적 능력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나이를 따진다는 거죠. 이제 신체적 외모로 가장 많이 우리가 기준은 흰머리가 얼마나 있느냐,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있느냐, 등이 얼마나 굽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저분은 70대이겠다, 80대이겠다 이렇게 나이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생물학적 연령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분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여 아니면 동안이야 이것을 우리가 칭찬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생물학적 연령을 말하는 건데 또 어떤 연구 논문을 봤더니 나이 들어가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 사람들이 1위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동안이다라는 게 칭찬인 거를 살짝 뒤집어 보면 거꾸로 나이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젊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게 K-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K-뷰티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수출해서 효자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K-뷰티를 발전시켰고 성형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어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젊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품 소비량이 전 세계 1위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돈이 생기면 성형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이것을 생물학적 연령이라고 합니다. 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